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07회 전산회계 1급 이론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07회 전산회계 1급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을 거다 생각 들고요. 한번 우리 기출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 기출문제 전산회계 이제 1급 107회 이론은 이런 구성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먼저 회계 원리 문제로 8문제, 원가액의 4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 3문제가 출제됐어요. 출제 구성은 뭐 우리 원래 출제되는 대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계산형 문제는 3문제, 이론서 수령 문제 12문제. 일반적으로 이 계산형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크게 계산형이 너무 많다. 가끔 뭐 5, 6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계산형이 너무 많다. 이런 뭐 어떤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 생각 들고요. 난이도는 상중 하로 중 구분해 봤는데 상이 5문제, 중이 9문제, 하가 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상의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론만 놓고 봤을 때 전산회계 1급 107의 기출문제가 다른 회차보다는 조금 한두 문제가 좀 더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난이도를 상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자,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일반적으로 옳은 거 물어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서술도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보시면은 1번 자산은 현재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걸로 기대되는 자원.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은 여기가 현재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이게 옳게 고치려면 과거 사건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숙지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좀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난이도를 상으로 배치한 거고요. 2번은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걸로 이행될 걸로 기대되는 미래 의무라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가 뭐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부채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현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 이행을 미래에 하지만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3번은) 수익은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게 이 자본이 증가한 걸 수익이라 얘기하는 거죠. 이 포인트가 잘 중요하죠. 지분 참여자에 대한 출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유상증자 같은 출자 같은 이런 거래는 우리가 수익 금액에 포함하지 않겠죠. 제외한다. 그래서 3번이 이 문제 답이 되겠어요. 옳은 말. 그래서 보통 출제자가 틀리게 되면 여기 지분 참여자 출연과 관련된 것은 포함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4번 비용은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를 제외하며 여기까지도 다 맞네요. 비용은 자본이 감소한 거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배당과 같은 거죠. 유상감자나 혹은 이런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거는 당연히 비용 금액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이 틀렸어요.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손은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한다가 돼요. 수익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익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요. 잠깐 옆에 설명드리면 이걸 좀 광의의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수익을 다시 수익과 뭐 차익 혹은 이익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건 협의의 수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의 개념. 이 협의의 수익은 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하고요. 차익이나 이익은 정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같은 거, 외환 차익 이런 거. 비용도 마찬가지. 광의의 비용, 우리가 아는 비용이고요. 여기도 협의의 비용과 혹은 차손 혹은 손실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협의의 비용, 얘는 정상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들, 뭐 예를 들면 매출 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게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차손이나 손실이 있으면 우리 영업의 비용 분류하잖아요. 그런 이유도 얘는 정상 영업 활동에 발생하지 않은 손실을 말하는 거죠. 외환 차손 혹은 외화 뭐 환산 손실 아니면은 또 유형자산 처분 손실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용이라 했을 때는 정상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도 포함되며 또한 정상 영업 활동에 이외에 발생하는 차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예. 자,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뭐 하나 혹은 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 우리가 수량 결정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봤고요. 수량 결정 방법 세 가지 있다는 거 알면 되겠죠.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그래서 계속기록법, 그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죠? 혼합법 있죠. 예, 둘 같이 써 혼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수량 결정 방법이다. 이름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답이 되는 게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에서 나, 마, 인 2번이 답이 되고요. 반면에 총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예. 어떻게 보면 문제는 쉽게 이제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3번) 문제 볼게요.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은 얘도 하로 분류했는데 얘도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수표 일단 모든 수표는 다 현금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우리가 현금이 아닌 수표가 딱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리해 보면 딱 두 개. 그래서 선일자 수표와 그리고 부도 수표. 이 두 개는 우리가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죠. 반면에 이 이외의 모든 수표는 다 현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일자 수표인 1번이 답이 되고 반면에 당자 수표나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야 수표 모두 현금으로 분류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겠네요. 자, 4번 문제도 보시면은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옳은 거 물어보면 마찬가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했었죠. 자, 보시면은 1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기업의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유형자산 분류된다.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유는 이 토지가 사용 목적이면은 회사가 만약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은 유형자산이 맞죠. 하지만 이 토지를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그건 투자 부동산, 투자 자산 쪽이죠. 예, 투자 자산 쪽, 투자 부동산 개정 과목으로 투자 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니까 혹은 뭐 판매 목적이면 재고 자산도 분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은 틀리고요. 2번은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 취득 부대 비용을 말하는 거죠. 얘는 유형자산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2번이 답이고 옳은 말이죠. 예, 난이도는 중이었고요. 3번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발생 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틀린 게 이게 취득 후의 지출을 말한 거죠. 이 취득 후 지출이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 우리가 둘로 나누죠. 이거를 그래서 수익적 지출, 현상 유지, 자산의 현상 유지와 관련된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는 뭘로 처리했어요? 비용으로 처리하죠. 하지만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면 뭘로 처리하죠? 자산으로 처리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이제 3번도 틀린 지문. 자,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한다. 이 4번도 틀린 지문이 되는 이유가 왜냐면 감가상각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가령 유형자산들 중에서 감가상각을 대부분 하겠지만 안 하는 게 토지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정하니까 상각하지 않겠죠. 아니면 아직 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뭐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도 감가상각, 유형자산 분류하지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잖아요. 예. 또 얘가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안 하니까 뭐 이런 이유로 틀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돼야 돼요. 난이도는 중이지만 옳은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답을 2번이 답이라는 걸 찾아야 되겠지만은 답을 찾는 거를 떠나서 득점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모두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물론 뭐 시험을 합격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산회계 1급은 사실 전산세무 2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득점이 가능해요. 자, 5번 문제 계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상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계산형 문제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얘기고요.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손익의 금액을 물어봤어요. 근데 먼저 A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볼까요? A를 보니까 취득원가 50만 원, 기말 공정가치 7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A 주식에 대한 평가이.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모두 단기 손익, 영업의 손익 처리가 되죠. 기말 공정가 70만 원과 기초 공정가치. 여기서는 취득원가의 차이죠. 취득 연도니까요. 해서 20만 원 평가이익이 나오고 얘가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B 주식의 경우에도 평가손익이 발생하네요. B의 평가손익. 평가 여기선 손실이 나오는데 평가 손실. 기말 공정가치는 20만 원이고 취득원가 30만 원이니까 이때는 10만 원 평가 손실이 발생하네요. 얘도 마찬가지 영업의 비용, 뭐 영업의 손익이 되는 거니까 A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배당 받은 거 우리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죠. 배당 받는 거는 우리가 배당금 수익으로 수익 처리하는 거잖아요. 배당 주는 거와 받는 거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만 원이 배당금 수익이라 해서 수익 처리가 된 거고요. 마지막 C의 주식이 처분해요. 처분 손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처분가 30만 원에 처분했다. 원래 기초공정가치와 비교하는 건데 취득연도엔 취득원가랑 비교하죠. 25만 원. 원가의 차이 5만 원이 처분이익이 발생하네요. 이의 개를 물어본 거예요. 합계. 하나, 둘, 셋, 넷 합치니까 20만 원 나오죠. 그래서 답은 1번 20만 원이 답이 돼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산을 A, B, C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계산이 필요해서 난이도를 상으로 배치를 시켰어요. 예. 자, 6번 문제도 사채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네요. 이 문제도. 자, 같이 보면 1번 사채를 할인 발행할 경우 매년 액면 이자는 동일하다. 사실 사채를 할인 발행하나 할증 발행하나 액면 이자는 매년 동일하죠. 그림으로 보통 설명을 좀 많이 들었는데 정리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채 관련돼서 할인 발행. 다른 색으로 필기할게요. 할인 발행. 예.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예. 할증 발행. 뭐 액면 발행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두 개만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자 비용, 할인 발행은 할인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이자 비용 매년 증가하는 꼴이 되고요. 할증 발행은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할증돼서 발행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감소해요. 현금 이자는 현금 이자, 액면 이자 매년 동일하죠. 장부 금액, 할인 발행은 이제 낮은 데서 올라가니까 매년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고요. 할증 발행은 감소하겠죠. 마지막 상가액. 상가액은 이의 기초와 기말에 이 장부 금액의 낙폭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건 둘 다 매년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 이론에서 보통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그 그림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또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암기해서 푸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1번 사채를 할인 발행할 경우 매년 액면 이자는 동일하다. 이 액면 이자는 할인, 할증, 액면 발행 상관없이 항상 동일해요. 그러니까 1번이 이 문제의 답이다. 옳은 말이다. 2번은 사채를 할증 발행할 경우 매년 유효이자, 이자는 할증됐으니까 감소하는 거죠. 3번 사채 발행 시 발행가액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하지 않고 사채의 차감 계정 처리가 아니라 사채 발행비 우리 어떻게 해요?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죠. 차감한다. 4번 사채의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 시 발행 차금의 상각액 또는 환입액,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혹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 혹은 환입액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된다? 맥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사채 말 문제 기본적인 거에서 물어본 거지만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난도는 살짝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충분히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득점이 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예요. 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같은 거 틀리시면 안 되는데 난이도 중으로 좋지만 우리가 자본 얼마나 연습 많이 했어요. 자본의 분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주 어디예요? 당연히 자본잉여금이죠. 옳게 고친다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어디예요? 자본 조정이 맞겠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 조정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본의 구분.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나눠지고 자본잉여금에 세 가지 있는 거잖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알아야 되겠죠. 그 세 가지가 누구예요?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에요. 반면에 자본 조정은 반대 항목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정도가 있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또 있었잖아요. 그 정도. 그리고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하고 뭐 재평가 잉여금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제 재무회계 이제 마지막 8번, 그러니까 회계 원리 마지막 8번 문제 보시면은 유형 자산을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 잘못 처리했다. 단기와 차기에 미치는 영향. 보통 단기만 물어보는데 차기도 물어봤네요. 그럼 단기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옳은 거, 오류. 자, 이렇게 했을 때 뭘로 처리한 거예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어. 그러니까 옳은 거는 자본적 자산 처리하는 건데
오류는 비용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단기에 손익은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비용이 더 커지니까 이익이 과소해진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보통 쉬운데 이제 다음 연도가 되는 거죠. 차기 이후. 자,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전액 다 비용이 돼서 끝난 거예요. 여기 처리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자산 처리했으면은 그 이제 2해부터 감가상각비로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을 할 거니까 어쨌든 뭐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류가 어떻게 돼요? 비용이 더 작아요. 그래서 이익이 과대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단기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차기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여기 난이도 상으로 배치했어요. 답은 3번이 된 거죠. 숫자를 좀 넣어볼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취득원가를 그냥 50이라 가정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면 내용에서 5년 가정할게요. 정해법. 그러면 얘는 50을 이렇게 비용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산 처리하고 나누기 5에서 감가상각은 10씩 되니까 매년 10씩 감가상각 하겠죠. 뭐 이게 5년이니까 3번 더 해야 되겠죠. 뭐 금액을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뭐 금액도 비교한다면 40만큼 비용이 크니까 이익이 40만큼 가소한 거고 여기는 여기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10만큼 작으니까 이익이 10만큼 과대하다. 금액을 물어본 건 아닌데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한 번 더 숫자를 넣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예. 자, 원가회계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매물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물 원가에 대해 물어보고 있네요. 매물 원가가 뭐죠? 비관련 원가예요. 매물 원가에 대한 정의는 일단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가 매물 원가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정의가 나와 있는 게 2번 정도죠. 과거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로 향후 의사결정을 통해 해소할 수 없는 원가. 예, 맞고요. 2번 전기 승용차 구입 결정함에 있어 사용하던 승용차 처분 시 기존 승용차의 취득원가. 내가 이번 전기차를 사게 됐어요. 그러면 기존 승용차를 처분하겠죠. 그런데 이 기존 승용차에 대해 과거에 산 가격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는 매물원가라는 얘기죠. 3번도 마찬가지.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 폐기 여부를 결정할 때 이 해당 기계의 취득원가. 이 기계를 폐기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관련 원가예요. 과거에 얼마 주고 산 거. 이거 마찬가지죠. 그거는 매물원가다 이런 얘기고요. 반면에 4번이 매물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답이 되는데요. 공장의 원재료 운반용 화물차를 판매 제품의 배송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새로운 화물차의 취득 가능 금액은 이거는 과거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의 관련 원가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이 4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난도가 있어요. 그 난이도를 상으로 배치했어요. 왜냐하면 사례형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물 원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답을 4번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1번 간접 원가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지만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분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 맞죠? 그래서 간접 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2번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증감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하겠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는 다 변동비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반면에 제조간접비는 변동비 요소도 있고 고정비 요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3번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요거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변동비, 총 변동비가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반면에 고정비가 이렇게 조업도와 무관하게 총원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죠. 단위당 만들고 싶으면은 변동비 같으면 이렇게 내려서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하고요. 고정비가 총 고정비가 이랬을 때 내린다면은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는 형태다. 그래서 제가 이론 설명할 때는 그래프
그리고 함수식,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렇게 분필 들고서 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옳은 말이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겠죠. 조업도가 증가하면. 자, 그 다음에 변동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 조업도가 증가할, 단위당 변동 원가는 증가하는 게 아니죠. 총 변동비가 증가하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해야 되겠죠. 답이 4번이고요. 사실은 뭐 기본적인 원가 행태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류의 연습들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11번) 문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달 시험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전산회계 1급은 그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개정세법이 반영되는 게 4월달 시험부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회계 1급에는 개정세법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니까, 부가가치세에 개정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프로그램도 별로 영향을 안 받으니까. 전산세무 2급은 그런데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특히 4월달 시험이 좀 까다로울 수는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자,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돼요? 어떤 방법? 평균법을 적용한다. 전제, 그 다음 재료는 공정추에 모두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물량티를 그릴 필요가 없겠죠. 바로 계산하면 재료비, 가공비 바로 계산하죠. 평균법은 그냥 완성된 수량 바로 쓰면 되잖아요. 여기는 T 계정 안 그래도 완성 수량이 1800개라는 거를 바로 자료에서 알 수가 있었죠. 1800개. 기말만 하면 되잖아요. 재료는 공정추에 전량 투입하니까 기말에 300개는 모두 들어있는 거고, 가공비는 300개에 여기 70%만큼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재료비는 2100개가 되고요. 가공비는 2010개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선입선출법도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평균법으로 기본적인 문제 물어본 거죠. 또 완성품 환산량에서 끝나버리니까 당연히 득점을 돼야 될 그런 유형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T계정 그리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상원가 계산, 예정과 실제 비교해서 푸는 배분 차이 물어보는 거. 세 번째가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 네 번째가 종합원가 계산의 완성품 환산량. 이 네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못하면 계산을 못 풀어버리니까요. 예. 당연히 기본적인 문제 나왔고요. 12번 문제 역시도 보시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려야 되는 기본적 문제로서 우리가 풀면 되겠죠. 자료 보니까 제공품 계정과 그 다음에 제품 계정을 그리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또 우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매출 원가를 물어보고 있고요. 증가 감소만 체크해 볼까요? 둘 다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하고요. 옮길 수 있는 데이터도 옮겨볼까요? 기초 제공품 50만 원, 기말은 130만 원이 돼요. 기초 제품이 80만 원, 기말 제품이 30만 원 되겠네요. 예, 이렇게 두 개 옮겼고, 그 다음에 여기 직접 재료비가 7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공비에 대한 정보. 근데 가공비는 안 줬고 여기 단기 총 제조원가 줬으니까 이거 안 써도 되겠네. 다 합쳐서 얼마다? 150만 원이다. 예. 그게 유일한 함정이라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 체크한 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0만 원이고 130만, 70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고요. 넘어가서 70만 원, 150만 원에 30만 원이니까 120만 원이 매출원가다. 이렇게 푸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문제. 수많은 연습을 했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12번 같은 문제, 계산형 문제지만 반드시 득점을 해야 돼요. 우리 뭐 계산기가 굳이 필요 없을 정도의 계산 문제였죠, 사실은. 자, 우리가 원가액을 잘 풀기 위해서 원가액 계산 문제를 극복을 하셔야 돼요. 원가액의 4문제 중에서는 반드시 2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이론에서 12문제 이상을 득점을 하지 못하면은 조금 고득점이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실제로 고득점 합격하시는 분들 뭐 거의 점수가 100점에 육박한 점수예요. 뭐 97, 98, 99, 10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한급 중에서 좀 높은 한급은 좀 점수가 높더라고요. 그런 거 받으시려는 분들은 조금 고득점 해야 되는 거고, 난 합격만 하면 돼. 그러면 어느 정도 뭐 70점 이상이 합격하시지만 그래도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게 대비하는 게 좀 유리하고요. 전산세무 2급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자, 1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쉬운 문제네요. 사실 하루 할까도 했어요. 1번 도서 대여 용역 면세, 2번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면세죠. 뭐 1번을 좀 더 설명하면은 도서와 도서 대여 용역 모두 면세가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도 면세, 아기 기저귀도 면세죠. 분유하고. 3번 학원이죠. 주무관청에 신고된 학원의 교육 용역도 면세가 되겠죠. 학원 중에 과세가 되는 거는 딱 2개.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죠. 4번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여객 운송 용역. 자, 택시는 어떻게 돼요? 과세죠. 대중교통수단, 뭐 지하철, 버스 등등이 면세가 되고요. 반면에 뭐 택시, 뭐 항공기, KTX 뭐 이런 것들은 과세가 됐잖아요. 조심할 거는 이제 고속버스인데 일반은 면세죠. 우등은 과세고요. 예.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상으로 줬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이가세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항상 이 달의 마지막 달에 그 후 25일 이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일기 예정에 대해서 신고 언제예요? 일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한 달의 말일이 3월 31일이죠. 그 날로부터 25일 이내. 그래서 4월 25일까지 신고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다음 2번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 신고 시 신고한 과세 표준은 제외하고 신고한다. 이거 뭐 법인에 해당이 되겠지만 법인의 경우 예정, 확정 이런 식으로 신고한다면 예정 거 하고 확정 거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고요. 3번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사업 개시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예. 신규 사업자의 경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업 개시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 4번 폐업인데요.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답이 4번이고요. 어디가 틀렸냐면 폐업일로부터가 아니에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그러니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뭐 4월 20일 할까? 4월 20일 폐업을 했어요. 예대로 하면 이 폐업한 날, 이 날로부터 25일 이내가 돼요. 그리고 5월 15일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대략.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날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4월 30일로부터 25일 이내니까 5월 25일이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가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에 이제 다음 달 25일 이내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달라지는 거지. 아까 말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가 아니라 폐업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가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죠. 예. 그래서
상으로 배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문제 볼게요. 얘는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류의 문제 조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법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사업의 종류의 변경, 상호 변경, 주주 변동, 사업장 이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주주의 변동 사항이 사업자 등록증의 변동 사항은 정정 사유가 아니에요. 일단 상호의 변경은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사업의 종류, 업종 이런 거죠. 예. 종목 이런 거죠. 사업장 이전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이걸 풀기가 쉽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기에서 회사 등록을 하니까 보시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서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용 중에 잘못된 걸 수정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거기 내용이 바뀌어야 사업자 등록에 대해 정정한다. 즉 사업자 등록증에 나타난 내용이 변경되면 사업자 이 등록을 정정할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의 종류, 업종, 종목, 상호, 사업장 이전, 사업 우리 주소 입력하잖아요. 근데 주주가 변동해? 그런 건 입력하지 않잖아. 이거는 법인의 정관에 대한 변경 사유지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예,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7회 전산회계 1급 시험에 대한 이론 시험에 대한 총 이제 해설과 강평이었고요. 조금 더 여담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107회가 조금 난도가 있었어요. 이론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한 2문제 정도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에듀윌에서 뭐 저와 함께 전산회계 1급 같이 대비하신 분들은 뭐 꼼꼼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다 맞을 거라 이렇게 뭐 기대하지만은 뭐 우리의 목적이 뭐 다 맞추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항상 12문제 이상 득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상 해설 강의 마치고요. 일단 107회 시험 잘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 미리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